현재 태국 관광업이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중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심지어는 중국인들은 태국 정부에 돈을 바치기 때문에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 중국인들은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중국은 태국 정부에 돈을 바치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 위에 존재합니다. 강의 시작과 함께 케일런 교수님의 첫 문장이 강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이 순간 멈춰버렸어요.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이런 직설적인 발언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어 올리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최근 적발된 중국인 불법 투어 사건을 아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 위반이 아닙니다. 스크린에 뉴스 영상이 떠올랐어요. 태국 경찰들이 고급 SUV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 관광객들이었고 그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시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권을 지닌 투자자이자 때로는 비공식 외교관입니다. 교수님은 마우스를 클릭하시며 다음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QR코드로 예약하는 장면, 현지 태국인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히 폐쇄된 관광 시스템이 펼쳐졌어요. 보세요. 이들의 여행은 출발부터 귀국까지 모든 과정이 중국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숙소 예약, 식당 선택, 쇼핑, 심지어 교통편까지 모두 중국어로 중국 시스템으로 진행되죠. 저는 노트에 급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폐쇄형 관광 시스템, 현지 경제 배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이라는 제목 아래 마닐라 외곽의 거대한 건물 사진이 보였어요.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있는 중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필리핀 법이 아닌 중국 내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규제를 가하려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의 현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어요. 주권국가의 법보다 외국 정부의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 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라오스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라오스의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라오스 통화인 킵 대신 중국 위안화가 더 널리 유통됩니다. 중국인들이 현지 경찰이나 세무당국보다 우선적인 대우를 받는 상황이 일상화되었어요. 라오스에서 라오스 돈보다 중국 돈이 더 힘이 세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학생 여러분이 놀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태국도 지금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교수님은 처음 태국 뉴스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경찰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 통역을 통해 우리는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태국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 뒤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자국법보다 우선시되는 사회, 그것이 과연 주권국가일까요? 태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관광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 주권의 침해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여행 중에 현지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사례들에서는 어떤가요? 중국인들은 현지법보다 자국 정부의 보호를
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헌법 위의 외국인 공포는 총에서 오지 않는다. 무력이 아닌 경제력과 정치적 압력으로도 한 나라의 주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새삼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침투입니다. 군대나 무기가 아닌 관광과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용한 침투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불법 관광 시스템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방콕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입니다. 화면에는 방콕의 유명한 사원 왓 프라케우 에메랄드 사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텅 빈 광장, 한산한 상점들, 문을 닫은 노점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과거 관광 사진들과 비교하자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2만 명이 몰렸던 이곳이 지금은 2,000명 남짓한 관광객만 찾고 있다고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90% 감소입니다. 이는 복잡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명의 남성이 카메라 앞에 앉아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자막을 보니 가이드라고 소개되어 있었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가이드를 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 남성이 말했습니다. 중국어 억양이 섞인 태국어였어요. 대신 차량, 숙소, 식사, 쇼핑을 모두 포함한 맞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남성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우리 고객들은 모두 중국인입니다. 한국인이요? 일본인이요?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어 SNS로만 광고해요. 왕홍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서 홍보하고요. 교수님이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들은 태국 관광법상 완전히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가이드 면허 없이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수수료를 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터뷰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태국 현지인 가이드였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태국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관광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가이드 면허도 땄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중국인들이 모든 걸 가져갔어요. 그들은 등록도 안 했어요. 세금도 안 내고 면허도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교수님이 영상을 끄시고 저희를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한쪽은 법을 지켜야 하고 다른 쪽은 법 위에서 보호받는 상황이에요. 교수님, 왜 태국 정부는 이걸 그냥 두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 때문입니다. 중국은 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예요. 관광뿐만 아니라 투자, 인프라 건설까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중국의 태국 투자 규모, 교역량, 관광객 수 모든 지표에서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중국인들의 불법 관광 활동을 단속하면 중국 정부가 경제 보복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7년에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관광 산업을 다각화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적 관광의 결과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인만을 위한 관광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태국의 문화나 현지인들과는 상호작용하지 않죠.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중국인 불법 가이드들이 태국 정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중국 정부에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태국 땅에서 태국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은 중국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으로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와 결합되어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영상을 틀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경찰의 단속 현장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콕의 고급 콘도 한 층이 보였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중국인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품 태국산 코코넛 오일이에요. 화면 속 여성이 중국어로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방콕에서 직접 가져온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그녀 주변에는 온갖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화장품, 건강식품, 전통 의약품까지 모든 포장지에는 태국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의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수님이 놀라운 숫자를 공개하셨어요. 300만 바트입니다. 약 1억 2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제품들이 진짜 태국산일까요? 영상이 계속되면서 경찰들이 제품들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화장품 상자를 뒤집어서 바코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태국산 건강제품, 가짜 천연 화장품, 심지어 이름만 태국어로 바꾼 중국산 제품들이에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품의 품질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이에요. 태국에서 직접, 현지에서 방송, 정품 보장 같은 말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죠. 태국이 이런 불법 라이브 커머스에 타깃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규제가 약하고 플랫폼 통제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침투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죠. 교수님, 그렇다면 반대되는 사례도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플랫폼 자체에 정품 인증, 공식 입점, 정부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플랫폼까지 모두 벌금을 내야 해요. 또한 한국은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요. 가격이 너무 싸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문화가 있죠. 교수님은 태국 라이브 커머스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정부 규제가 약해서요? 맞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압력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상에서는 체포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우리는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결국 이들도 앞서 본 불법 관광객들과 같은 논리예요. 자신들 뒤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것을 무기로 현지법을 무시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을 보겠습니다. 태국 관광청에서 발표한 올해 통계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니 신기했어요. 전체 관광객 수는 분명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소식 같죠?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자 더 자세한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관광객 패턴을 비교한 표였어요. 과거에는 대규모 단체 관광이 주류였습니다. 버스 여러 대에 나누어 타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관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동 패턴이었습니다. 소규모 그룹, 개인 맞춤형 일정, 그리고 놀랍게도 고가 SUV를 이용한 프리미엄 투어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는 소수의 중국인이 고급 차량을 타고 개인 맞춤형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당 평균 5명, 하루 평균 지출액이 과거 단체 관광객의 3배에 달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관광객 1인당 지출은 늘었는데 태국 현지의 관광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지출액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태국 현지 업체들의 매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관광객은 많은데 왜 돈은 안 남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답은 결제 시스템에 있어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중국 결제 플랫폼들의 로고가 가득했어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든 소비는 중국 플랫폼을 통해 결제됩니다. 호텔비, 식대, 쇼핑, 교통비, 모든 돈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처리되죠. 그럼 그 돈이 태국에 남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결국 중국으로 되돌아가요. 태국 현지에는 극히 일부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식당 사장이 중국인이고 결제는 위챗페이로 식재료도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면 그럼 태국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식민화의 한 형태예요. 교수님은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내 중국인 소유 사업체 현황이었습니다. 숫자가 놀라웠어요. 중국인들이 점차 태국 내 매장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마사지숍, 식당, 편의점, 심지어 호텔까지. 화면에는 방콕 시내 차이나타운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 중국어 간판이 늘어나는 모습이 시계열로 보여졌어요. 해가 갈수록 중국어 간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태국 직원들을 해고하고 중국인 직원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래를 중국 플랫폼으로 처리하죠. 저는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권 인수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가장 심각한 건 부동산이에요. 방콕 시내 프리미엄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국 자본에 넘어갔어요. 임대료도 중국인들이 결정하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 정부는 이걸 모르는 건가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어요. 교수님이 씁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완전히 합법적인 투자와 사업 활동이거든요. 문제는 그 규모와 속도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유형을 보세요. 태국은 저가 장기 체류 관광객이 주류입니다. 한 달, 두 달씩 머물면서 최대한 적은 돈으로 오래 있으려는 사람들이죠. 반면 한국은 고가 단기 체류예요. 3, 4일 짧게 와서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가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관광객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에요. 두 번째로 주 결제 수단을 보겠습니다. 태국은 외부 플랫폼, 즉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중국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은 국내 플랫폼이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국내 카드사들이 주축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이미 앞서 설명드렸죠? 이 중요 포인트가 서로 연결되어 완전히 다른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태국은 법의 빈틈을 활용하는 외부 세력에 장악당하고 있어요.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당 평균 지출액이 태국의 2.3배에 달합니다. 같은 아시아 관광지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이 더 비싸서 그런 건 아닌가요? 물론 한국의 물가가 더 높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가치의 차이예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차이가 생긴 배경에는 정치적 요인도 있어요. 특히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친중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화면에 패통탄 총리의 사진과 함께 그의 주요 정책들이 나열되었어요. 중국과의 관광협정, 중국 투자 유치 정책, 중국인 비자 면제, 모든 정책이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집권 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화면에는 태국 언론의 비판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의존도 심화, 자국민 일자리 감소, 경제 주권 침해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죠.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17년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국가별 비율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구조로 바뀌어 있었어요. 반면 태국은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식민지화의 완성 단계입니다. 태국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노트에 중요한 깨달음을 적었어요. 국부의 흘러내림 효과가 아니라 흘러나감 효과가 발생하는 태국의 현실. 한국이 K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국의 문화와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세계화에 대응한 거죠. 반면 태국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주권을 포기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정책 하나, 선택 하나가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진정한 의미의 관광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관광을 가장한 경제 활동자입니다. 그들은 자국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유통하며 다른 중국인에게 상품을 팔고 태국에는 쓰레기만 남깁니다. 이것이 과연 관광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돈을 바치고 현지 규제를 피해가며 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그들 앞에서 굴종합니다. 저는 오늘 본 영상들을 떠올렸어요. 불법 가이드들, 가짜 상품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 일자리를 잃은 태국 현지인들.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이 시스템입니다. 패통탄 총리의 친중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 경제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의 장기적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70%가 넘는 중국 의존도, 이건 정상적인 국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광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침투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침투 말이에요. 진짜 세계는 뉴스가 아니라 숫자와 법의 경계에 숨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은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경제 침투, 그리고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국제 이슈들을 볼 때도 표면적인 현상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 숨은 구조와 권력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노트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저 평범한 국제관계학 수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관광이라는 겉보기에 평화로운 활동 뒤에 이런 복잡하고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현명하게 이런 위험을 피해왔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 내 중국인들이 자국의 힘을 이용해 태국에 침투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이 점점 중국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태국 관광업은 더욱 더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그랬듯이 태국 네트워크망을 점령하려 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중국이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셀리나 라이트, 워싱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별다른 특징 없는 평범한 학생이죠. 호기심이 많다는 점 빼고는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오늘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강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오늘은 정치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퍼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두 단어를 적으셨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교실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지개를 켜거나 하품을 했죠. 또 지루한 이론 수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세계 정치 시스템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니까요. 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들이에요. 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일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언론, 경제,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통제하죠. 북한, 중국, 쿠바,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누군가 그래서요? 라고 낮게 중얼거렸지만 저는 무시했죠.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전환이었나 봐요. 태국은 입헌 군주제 민주국가입니다. 국왕이 있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흥미로운 점은 최근 태국의 행보예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고 태국 총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최근 몇 가지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영역에서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수업이 그저 이론적인 토론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말이 무척 궁금했죠. 태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길이고 다른 쪽은 글쎄요, 오늘 그 가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 자유입니다. 하퍼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셨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몇몇 국가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만리장성 이미지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 그래픽이 겹쳐져 있었어요. 중국의 만리방화벽 그레이트 파이어월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모두 차단하고 있죠. 대신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자국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옆자리의 학생이 작게 탄식했어요. 유튜브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속삭였죠. 저도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요? 북한은 더 극단적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극소수 엘리트만이 광명이라 불리는 정부 승인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죠. 그것도 철저히 감시받으면서요. 이란에서는 정부 비판적인 웹사이트들이 철저히 차단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암호화 메신저 앱도 사용이 제한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차단했습니다. VPN을 사용해 이를 우회하려는 시민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고요.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정치적 비판 웹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나왔어요.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모바일 데이터조차 사용할 수 없어요. 정부 정책이죠.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어요.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될까? 어떻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태국 지도로 슬라이드를 바꾸셨어요. 태국은 아직 이런 국가들과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위험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디지털 법안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사이버보안법과 컴퓨터범죄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비판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태국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수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렇습니다. 태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인터넷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죠. 다음으로는 중국이 어떻게 자국의 인터넷 검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자유를 직접적으로 빼앗은 적이 있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어떤 학생은 머리를 긁적이며 답을 고민했죠. 저도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중국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 인터넷을 차단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아닙니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자유를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검열 기술과 감시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들이 인터넷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슬라이드가 바뀌며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여러 국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가 중국의 감시 기술과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 지수가 낮고 언론 자유가 제한된 곳들이죠.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중국의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GTE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교수님,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스마트 감시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행동 패턴 분석,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등을 통합한 감시 체계를 말합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기술이죠. 교실 전체가 불편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생각이 섬뜩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해 볼 차례입니다. 슬라이드가 다시 바뀌었고 태국 국기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어요. 화웨이, GTE, 바이두, 알리바바.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태국이라는 하나의 사례로 모여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최근 국제 언론들은 태국 정부가 중국의 인터넷 기술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 설치된 화웨이 5G 안테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잘 어울리는 첨단 장비들이었죠. 화웨이 5G 네트워크의 태국 내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더 좋은 인터넷 속도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정부 건물 사진과 중국 감시 카메라 이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가 중국식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연구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시스템이죠. 저는 의아했어요. 안전한 도시라니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 안면 인식 카메라와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입니다.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체계죠. 화면이 다시 바뀌며 태국 총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경제, 군사, 그리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요. 태국 전문가들은 그의 친중 행보를 보면 태국이 점점 더 중국식 인터넷 통제 모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인가요?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퍼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태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다시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가상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태국이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국가 공식 통신망으로 완전히 채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존의 서방 기업 장비들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퀄컴, 노키아 같은 기업 로고가 하나씩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보였습니다. 현재 태국의 통신 인프라는 다양한 국가의 기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큰 기여를 해왔어요.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는 태국 4G 네트워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KT와 SK텔레콤도 방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을 해왔죠. 한국의 통신 기술은 안정성과 보안성으로 태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퀄컴, 노키아 같은 기업들의 장비도 상당수 설치되어 있지만 화웨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모든 장비가 중국 제품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한국과의 오랜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완전히 다 바꾸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빠른 설치 속도를 제공하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모든 인터넷 인프라는 중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데이트까지 모두요. 이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화웨이의 5G 장비에는 중국의 감시 기술이 내장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퍼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국의 현 정부가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고 태국 총리의 경제적 이점도 상당하니까요. 이제 태국이 중국의 만리 방화벽 시스템을 참고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고 디지털 검열의 실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그 아래로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 로고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접근 제한일 겁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넷플릭스 같은 서방 플랫폼들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신 중국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자국 서비스들만 허용하죠. 화면이 바뀌며 중국 앱들의 로고가 나타났어요. 바이두, 위챗, 웨이보, 비리비리 등이 나타났습니다. 태국인들은 바이두, 위챗, 비리비리 같은 중국 플랫폼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앱들은 모두 중국 정부의 검열 요구에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중국 서버에 저장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인들이 그걸 수용할까요? VPN 같은 우회 방법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초기에는 VPN 사용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델을 참고한다면 다음 단계는 VPN 차단과 사용자 처벌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AI 알고리즘 도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AI 검열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 비판 게시물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삭제합니다. 중국의 경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심지어 밈까지 분석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냥 코드워드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검열을 피하려고 특수 단어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AI는 계속 학습합니다. 새로운 코드워드도 금방 감지하게 되죠. 게다가 의심스러운 패턴이 감지되면 해당 계정은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대형 스크린에 태국 방콕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현된다면 태국은 점차 인터넷 검열 국가로 변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검열은 곧 사상 검열과 같습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현실을 정의하게 되죠. 정부 비판이 불가능해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저는 메모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제 손에 든 폰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화면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기업 로고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태국이 중국 중심으로 인터넷 정책을 변화시키면 글로벌 IT 기업들의 태국 시장 철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 네이버, 카카오는 태국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태국 스마트폰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는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통 플랫폼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의 디지털 산업 현황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IT 기업들도 태국 내 투자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방콕의 동남아시아 지역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런 변화가 실현된다면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기업들이 철수하나요? 단순히 접속이 차단된다고 해서 사업장까지 철수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기업들이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보안과 기업 비밀의 유출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검열을 넘어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사이버 보안 사고 관련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빼내려고 한국 기업들을 해킹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시도, 2020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공정 해킹 시도, 2022년에는
네이버의 AI 알고리즘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디지털 산업은 중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이두가 검색 엔진을 대체하고 틱톡과 위챗이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며 화웨이와 샤오미가 하드웨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쓰여 있었어요.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그 중심에 있는 국가 중 하나죠. 결국 태국은 자체 IT 경쟁력을 상실하고 중국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조용히 질문했어요. 태국 기업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부분의 태국 IT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중국 기술에 종속되면 결국 자신들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 결정에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태국 내 데이터 서버가 중국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슬라이드에는 데이터 흐름도가 보였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흘러가는 그림이었어요. 데이터 주권이 상실되면 태국 정부 비판 인사들이 중국 감시망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중국의 기술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일이 가능해지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중 저항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디지털 레지스탕스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태국의 해커들과 시민운동가들은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도 정부 검열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비밀 네트워크 구축, 첨단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검열 회피,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시민저항 운동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해커 커뮤니티는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활발한 편이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정부가 이길까요? 레지스탕스가 이길까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불행히도 정부가 더 강력한 탄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비판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증가했고 더 정교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태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제 태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의 세 가지 미래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 종속입니다. 태국이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어 인터넷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죠. 정부 감시는 강화되고 반대 세력은 철저히 탄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몸이 떨렸어요. 디지털 감옥 같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위기 반전입니다. 태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국식 검열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방과 다시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교실 분위기가 조금 희망적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디지털 레지스탕스입니다. 해커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정부의 검열 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한 디지털 저항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슬라이드를 끄고 교실 전체를 둘러보셨어요. 태국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일인데. 하퍼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인터넷은 국경이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죠. 한 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제한되면 그것은 결국 전 세계 디지털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업 종료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는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검열도 없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말이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았어요. 태국의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런 자유를 잃게 된다면 어떨까? 그들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 묻힌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날 강의를 통해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 인터넷망이 중국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의 공산주의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꼈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소송을 건다고 항의를 하고 태국 총리는 한국에게 사과를 하라며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 국민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기상청에서 8년째 근무 중인 나린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대기질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태국 기상청에 입사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네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매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특히 심각한데 올해는 그 수준이 최악이었죠. 제가 일하는 방콕 사무실 창 밖을 보면 고층 빌딩들이 뿌연 스모그에 가려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목이 따갑고 눈이 따끔거리죠.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연구팀에서 분석한 바로는 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부 지역의 농업 관행이에요. 농부들이 수확 후 남은 농작물을 소각하는 벌목 후 소각 방식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건기에는 이런 불씨가 쉽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도 해요. 방콕 같은 대도시의 교통체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고 특히 노후된 디젤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은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 매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최근에는 기후 조건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건기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가 공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측정 결과를 보면 특히 충격적이에요.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죠. 학교들은 휴교 조치를 내리고 회사들은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초에는 방콕의 352개 학교가 동시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 연에는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러 항공기들이 시정거리 확보가 불가능해 착륙을 포기하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 했죠. 저는 그날 기상청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활주로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싱가포르에서 오는 항공기였는데 3번이나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회항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승객들 중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들도 있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날 이후로
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항공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홍콩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기가 방콕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어요. 다행히 조종사의 빠른 판단으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했지만 승객 327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사탕수수 농가에 폐기물을 태우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공강우를 통해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맑은 하늘 전략 2024-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협력도 당장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보는 데이터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태국의 미세먼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 WHO가 발표한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이 가장 위험한 수준이더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국가로 분류됐고 우리 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심각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나라가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을 이뤄냈더라고요. WHO는 특히 한국의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대기질이 개선되어 왔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우리 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과 대조적이었죠. 제가 특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전국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촘촘히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5년 전 한국 기상청 연수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용산 본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의 미세먼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예측의 정확도예요. 중국 산둥성이나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정확히 언제, 어느 경로로 한국에 도착할지까지 계산해내더라고요. 심지어 고도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3D로 보여주는 기술까지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저 와하는 탄성만 나왔죠. 한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말 혁신적인 제도였어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12월부터 3월까지 마치 전시 상황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5등급 경유차는 아예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고 대형 사업장 900여 곳의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은 이부제로 운영하는 등 철저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스스로 차량 이부제에 동참하고 가정에서도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 쓰더라고요. 정부의 정책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년 전 한국이 우리 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방콕과 치앙마이에 설치된 스마트 미세먼지 측정소는 한국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이었어요.
센서 하나가 무려 38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놀라운 장비였죠. 작년 1월의 치앙마이 사태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의 AI 예보 시스템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고 우리는 즉시 주민 대피 계획을 실행했죠. 당시 PM2.5 수치가 무려 5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을 거라는 예측이었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다른 시스템이었다면 몇천 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뻔했죠. 한국은 클린로드 시스템이라는 획기적인 도로 물청소 시스템도 전수해졌어요.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노즐에서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해 도로의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시스템이었죠. 방콕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했더니 미세먼지가 무려 40%나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방콕 클린 에어 위크 행사는 정말 대성공이었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법을 알려주셨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엄청났어요. 특히 창문 필터 설치법이나 공기청정기 관리법 같은 실용적인 팁들이 인기가 많았죠. 누군가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해낸 나라예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정한 친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한국인 전문가들을 향한 위협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SNS상의 악성 댓글이었는데 점점 심각해져서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치앙마이 미세먼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전문가 3분이 퇴근길에 폭행을 당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한국 대사관에서 체류 한국인들에게 긴급 귀국 권고를 내렸어요. 결국 우리 기상청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전문가들도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날 그분들이 저에게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건네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나린 씨, 우리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그분들이 떠난 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진 거죠. 치앙마이의 미세먼지 측정소 10곳 중 4곳은 이미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고 방콕의 클린로드 시스템도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해 성능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공기청정기였어요. 특히 LG전자의 퓨리케어와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죠. 저희 기상청 사무실에도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 공기질을 완벽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태국의 주요 병원들도 한국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었죠. 방콕의 대형 병원들은 병실마다 LG 퓨리케어를 설치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호텔업계에서도 한국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 되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고를 때 한국산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거든요. 실제로 제 동생이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도 LG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구비해뒀는데 투숙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교실마다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었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실제로 공기청정기 설치 후에는 학생들의 결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 코너가 항상 북적였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성능과 신뢰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특히 LG전자의 퓨리케어 미니는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좋았죠. 기억나는 건 작년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의 일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한국산 공기청정기가 품절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셨죠.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컸던 거예요. 특히 심각한 건 한국 공기청정기 상황이에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선언했거든요. 처음에는 서비스 센터 몇 곳만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서비스 센터가 모두 운영을 중단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태국 세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필터 같은 소모품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난주에는 방콕 시내 최대 전자상가에서 LG 공기청정기 필터를 찾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다는 뉴스도 있었죠. 심지어는 중고시장에서 5년 된 한국 공기청정기가 신제품 가격의 2배로 거래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던 LG 공기청정기를 도난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만큼 한국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방콕 최대 종합병원에서 중국산 제품 100대를 테스트해봤는데 미세먼지 제거율이 한국 제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대요. 게다가 소음은 3배나 더 크고 전기료도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해요. 결국 대형 병원들은 남아있는 한국 제품을 중환자실에만 겨우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관광업계의 타격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방콕 시내 5성급 호텔에서는 일본 관광객 단체 예약이 전면 취소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 객실에 설치된 LG 공기청정기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였죠. 일본 여행사 측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방콕에서 한국산 공기청정기는 필수라며 다른 대체 제품으로는 고객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호텔들도 줄줄이 예약 취소 사태를 겪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연쇄 반응이에요. 관광객이 줄어들자 호텔 근처의 쇼핑몰, 레스토랑, 마사지샵까지 매출이 급감했죠. 제 친구가 운영하는 투어 회사도 이번 달에만 20건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방콕 호텔연합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공기청정기 하나 때문에 태국 관광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요. 특히 마음 아픈 건 이제 막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던 관광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모두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의 기술과 제품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없어진 지금에서야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지난주부터 방콕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 관광업 살리기 등의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정부 청사 앞에 모여들고 있죠. 어제는 무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해요. 시위대 중에는 관광업 종사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방콕 최대 규모 마사지숍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에는 하루 평균 20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10명도 안 돼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방콕을 피해간다고 해요. 예전에는 한국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걱정이 없었거든요. 부티크 호텔 운영자의 인터뷰는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일본 관광객들은 이제 아예 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객실에 한국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예약을 안 한다고 해요. 직원 30명 중 10명을 이미 내보냈어요. 시안 파라곤 의류매장 점장도 하소연을 했죠.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쇼핑몰도 텅텅 비었어요. 지난달에만 우리 매장 매출이 70% 급감했죠. 이런 상황이면 문 닫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방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의 몰락이에요. 한때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불리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어요.
거리 곳곳에 임대 팻말이 걸려 있고 영업을 하는 가게도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만 하죠. 태국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 관광체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관광객 목표치를 40%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죠. 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흔들리면서 태국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어 가이드는 암울한 현실을 말했죠. 작년 이맘때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만 하루 세팀을 진행했어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팀도 받기 힘들어요.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태국을 피한대요. 패통탄 친나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중국산 공기청정기를 대량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호텔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했죠. 중국 제품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5성급 호텔 총지배인은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호텔 리뷰를 보면 한국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안심하고 묵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걸 중국산으로 대체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는 시위대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한국 기업 재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관광업계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사과 시위까지 벌이고 있어요. 태국 상인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했으면 해요. 우리 호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제발 한국 기업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기상청으로 출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연구하고 측정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더 이상 그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이 멈춘 후로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치앙마이에서 갑자기 미세먼지 수치가 급상승했는데 예전처럼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죠. 한국에 AI 예측 시스템이 있었다면 최소 하루 전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미세먼지에 노출됐어요. 더 큰 문제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만 치앙마이 공항에서 12편의 항공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회항했어요. 시정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죠. 한 외국 항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태국 취항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대요. 관광객들도 비행기가 착륙도 못하는 나라에 누가 가고 싶겠냐며 예약을 취소하고 있죠. 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병실마다 있던 한국산 공기청정기 덕분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의료진들은 마치 코로나19 시기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외국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태국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있어요. 위험한 여행지, 항공기도 착륙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얻고 있죠. 관광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거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거리에는 매일같이 시위대가 모이고 있어요. 한국과 화해하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어제는 한 노인분이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린,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 기상청에서 연수받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 한국의 전문가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술은 공유할수록 커진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관계를 너무 쉽게 깨트려 버렸어요. 지금 태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뿌옇고 답답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희망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 다시 한국산 공기청정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방콕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태국 기상청의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숫자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이 보여요. 우리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해결책은 기술의 공유와 협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겪는 사건들을 통해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게 모르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이 사라지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